반갑습니다. 저는 황상우라고 하고 5시 40분까지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좋은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너무 재밌는 주제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는데요. 저도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단톡방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하나 올렸어요. 그거 접속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자료를 좀 다운로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다 다운로드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오리지널 점 집하고 워크샵.ipym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파일만 다운로드 그냥 걸어주시고요. 다운로드 하는 동안 잠깐 좀 이야기 좀 나누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할 슬라이드고요. 뭐 오리지널 점 집하고 워크샵.ipym 이거 다운로드 걸어놓으시고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실습이고요. 저는 함상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함상우라고 하고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이제 학사, 석사 마치고 박사는 수료까지 했고요. 아직 논문을 못 썼고 주로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빌딩 체인지 디텍션, 그러니까 여러 시기의 영상을 넣어서 건물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딥러닝으로 찾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 설립한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임연구원으로 공동체를 한 1년 10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한 4년 있었고 회사에 한 1년 10개월 정도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뭐 AI 관련한 일을 나름 했는데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Hidden Technical Depth in Machine Learning Systems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구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되게 좋은 모델들이 많아요. 뭐 지금 딥랩도 이전 옛날 얘기고 요새 뭐 DETR이니 뭐 트랜스포머니 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거든요. 요새 챗 GPT 보셨죠? 요새 한번 검색해보세요. 챗 GPT라고 있는데 진짜 별천지입니다.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등등의 IT 기업에서 매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좋은 모델은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예. 근데 여기 대부분 공단에서 나오셨죠. 근데 거기 있는 좋은 모델들 그냥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사업 많이 내보내 보셨잖아요. 그냥 쓰면 안 되거든요.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내 데이터를 적용하려면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작 되게 학교나 학원이나 뭐 어떤 아카데미에서 뭐 학원이든 뭐 어디가 배우는 거는 머신러닝 코드 만드는 법이 배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머신러닝을 갖다가 실무에 적용을 하시려면은 이 머신러닝 코드 돌리는 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그 밖에 고려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환경 설정도 해야 되고요.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돼. 이게 제일 크죠, 사실은. 아마 니아 사업 같은 거 한번 엮여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아실 거예요.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종목화 모델링 하신 그 발표처럼 특징 같은 거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어떤 그런 종속 변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을 뽑아낸다든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 수집을 했으면 그게 멀쩡한 데이터인지 검증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되게 여러 개 굴리잖아요.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 그거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그 인력 관리도 있겠죠. 그리고 뭐 분석하는 툴부터 해가지고 뭐 아무튼 인프라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조직에서 데이터 팀이나 AI 팀을 꾸릴 때 실수하기가 되게 쉬운 게 AI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거 전부 다 독박을 씌우는 형태가 되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팀이 깨져요. 망하고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의 어떤 세부적인 단계들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단계에 따라서 각각의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배치시키는 게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팀이 깨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대가
높으신 것 같아요. 딥러닝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QGIS를 이용한 데이터셋 구축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특히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베리피케이션 이쪽이 참 힘들다라는 거를 되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가져해 주신다면 저는 뭐 일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기쁘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QGIS를 이용해서 데이터셋 구축을 한번 해보고 학습까지 좀 간단하게 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데이터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딥러닝이 알아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포맷으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뭐 다시 말하면 이제 ETL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Extract, Transform, Load라고 해가지고 뭐 말하자면 내 데이터로 딥러닝 모델 학습을 시키려면은 그냥 내가 데이터 쉐이프하고 이런 거 그냥 넣으면 안 돼요. 변환하고 가공하고 로드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손이 정말 많이 가요. 요거 잘하면 데이터 없으면은 머신러닝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하면은 모델은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그래서 데이터 마련을 잘 하면은 그 다음 일이 잘 풀리는 거고요. 오히려 뭐 그 앞에 일이 안 되면은 그 뒤에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QGIS를 비롯해서 오픈소스 지리공간 소프트웨어가 이런 관점에서 되게 훌륭한 변환 가공 로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QGIS를 이용해서 항공사진과 연속 수치 지형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요거 이따 갖다가 딥러닝 모델에 학습을 시켜보는 그런 목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뭔지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QGIS 한번 데이터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콜랩에 올려가지고 한번 학습 한번 시켜볼게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공학적인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가를 잘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 4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컴퓨터 비전 문제를 AI로 푼다. 뭐 AI든 뭐 옛날 이미지 프로세싱 방식이죠. 풀 때 한 4가지 정도 갈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똑같은 고양이 그림인데 고양이 그림이 들어가서 얘는 고양이야 라고 그냥 범주 클래스 하나가 딱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픽셀씩 다 분류를 해가지고 요 픽셀은 고양이고 요거는 잔디고 요거는 하늘이야 이렇게 픽셀 단위로 분류를 해서 이 입력한 영상과 똑같은 크기의 클래스 맵을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죠. 이게 용어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저게 이제 강아지 2마리하고 고양이 1마리가 있는데 요번에는 좀 다르죠. 이제 이렇게 한 땀 한 땀 따주는 건 아니지만은 강아지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치고 고양이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쳐줬죠. 이제 요걸 갖다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탐지한다, 인식한다, 분할한다 이게 막 풀어서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요. 모델 자체도 구조가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부분 공단에 계시니까 직접 모델을 짜시거나 이런 일보다는 그걸 이제 사업을 설계를 해서 내보내시는 경험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이 있어요. 제가 제목을 까먹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있는데 어쨌건 간에 모델을 학습시키려면은 문제 정답이 쌍으로 마련이 돼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비용 측면에서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이 제일 싸요. 왜냐면은 라벨링을 할 때 그냥 고양이 그렇게 그냥 텍스트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하다못해 그냥 라디오 버튼 몇 개 만들어가지고 캣 선택하면 돼요. 근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씩 진짜로 다 그려야 돼요. 여기다 캣 하는 거는 1초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씩 그리는 거는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얘보다는 얘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좌상단, 우하단에서 드래그 하면 돼요. 드래그하고
도그 캣 입력하면 되거든요. 논문이 있는데 그 찾아보시면 나와요. 얘보다 얘가 공수가 9배가 들어요. 9배 내지 10배가 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시간, 사업 기간이 똑같다고 했을 때 데이터셋 구축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 안에 이걸 선택하시는 게 데이터 양이 더 많이 나오고 결과도 사실 좋더라고요. 제 경험에서. 그래서 꼭 진짜 한 땀 한 땀 다 짜야 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은 이거 하시는 게 낫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같은 시간 안에 더 확실한 성능을 획득하시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멘틱 세멘테이션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어쨌든 간에 특히 그런 원격 탐사 영상 같은 경우에 뭐 산불 피해 면적이라든가 뭐 시가와 건조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면적을 갖다 산출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게 중요하니까 필요할 때는 이걸 해야 되죠. 근데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쪽을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자료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뭐 사업을 설계하시거나 뭐 그러실 때 잘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로 했다가 라벨링만 하다 이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우리 목표는 이겁니다. 그래서 항공 영상에서 도로를 분할하는 딥러닝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려고 하고요. 입력 영상과 요거랑 똑같은 크기의 클래스 맵을 쌍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뭐 문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걸 잔뜩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될 거예요. 문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라벨링한 건 아니고 연속 수치 지형도에 있는 도로 레이어를 가공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시멘틱 세멘테이션의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연속 수치 지형도라든가 뭐 임상도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이미 확보되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죠. 한번 해볼게요. 이거 혹시 요 파일 다들 다운 받으셨나요? 네.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외부에 유출은 안 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지원해서 다운받은 건데 제가 이미를 드리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운을 받으셨으면 다운을 받으셨으면 옥소포토 5517구라는 CF 파일이 하나 있을 거고요. 로드 폴리곤 점 쉐이프라고 이제 도로 레이어 봤을 때입니다. 한번 혹시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항공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제가 혹시 지원에서 좌표 빼고 주잖아요. 이거 제가 집에서 좀 이거 보고서 다 조회했는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폴리곤 여시면은 제가 또 이제 전국 단위의 구축이 된 그 연속 수치 지형으로 잘라가지고 요만큼 맞춰놨어요. 여기 어디인지 아실 것 같죠? 여기 네, 일부러 골랐습니다. 여기로 와 어디였더라? 네, 이쪽 어딘가요? 네, 아무튼 도로를 분할하는 그런 딥러닝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둘 다 말하자면 그 레스터 형식이어야 하고요. 네. 얘랑 뭔가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의 정답은 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랑 서로 다른 폴더에 있으면서도 파일 이름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연관이 되죠. 네, 그런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할 건데 사실 한두 번 할 거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항공사진이 만장 있다 그러면은 그 10,000번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픽 모델러를 이용을 해서 아예 뭐 이렇게 막 순서도처럼 만들면 한 번에 실행을 해주거든요. 여러 단계로. 그런 식으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지달이나 OGR 같은 거를 연속적으로 실행하도록 스크립트를 짜시거나 아니면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에어플로우라고 해가지고 태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할까요?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거 대규모로 돌릴 때 한 20단계 정도 되는 거를 10만 장에 돌릴 때 뭐 이럴 때 그런 태스크들을 관리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따로 있고요. 이런 친구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20단계 되는 걸 10,000장을 돌려요. 10만 장을 돌려요. 근데 이제 꼭 에러가 나거든요. 이게 100% 에러 나요. 그냥 에러는 그냥 나요. 에러는 그냥 나는데 20단계 중에 17번째에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은 17번째 단계를 디버깅을 해주면 17번째부터 실행을 해줘요. 이런 거가 아마 배우면 되게 좋고요. 에어플로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장고랑 플라스크랑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에어플로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지를 선호를 해요. 루이지라는 게 이루이지가 아니고 이 친구는 마리오 친구가 아니고 스포티파이라고 그 음악 앱 있잖아요. 사실 머신러닝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만든 게 조금 되게 가볍고 배우기가 쉬워요. 네. 여기서 G달 아니면 OGR 명령어를 20몇 개를 연속으로 실행해줘. 그리고 중간에 고장나면은 중간부터 다시 실행해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왜 이런 걸 하냐? 이게 매일매일 모델을 다시 학습시켜야 돼요. 그게 추천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음악으로. 예.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이런 걸 하거든요. 예제도 다 그런 거예요. 막 DB에서 뭐 탑 100, K-pop 다 긁어와가지고 추천 시스템 업데이트하고 다시 내보내는 그 파이프라인 그런 식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요거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뭐 어쨌든 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하실 거면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고 지금 한 장 갖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QGIS에서 한 장 가지고 이리저리 해보고 알고리즘을 종이에다가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루이지나 에어플로우로 엮는 거죠. 네. 그렇죠. 다운로드해서 열어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요. 자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도로 레이어를 레스터로 바꿔볼게요. 도로 레이어가 벡터잖아요, 지금. 근데 벡터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 요새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 캐드 폼으로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캐드를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네.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자, 레스터와 벡터를 레스터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라이즈라고 치거나 레스터 하라고 치시면 벡터를 레스터로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를 그럼 도로 레이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버닝할 고정값이거든요. 자, 요거를 갖다가 비트맵 뭐 레스터로 바꿀 때 그러면 요 폴리곤 안쪽이랑 바깥쪽을 어떻게 분별을 할 거냐. 그게 이제 버닝이에요. 바깥은 0으로 나가고요. 폴리곤 안쪽, 그러니까 도로 쪽은 255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255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리고 요 항공사진하고 해상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산출 레스터 크기 단위를 좌표계 단위로 한 다음에 수평 수직 해상도를 항공사진 쪽에서 가지고 오시죠.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픽셀 크기 있거든요.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할게요. 혹시 너무 빠르시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고 이거 똑같이 붙입니다. 수평수직 해상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물의 영역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레스터화를 시키는데 뭐 한반도 전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요 항공사진의 경기에 맞게 레스터라이즈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산출물 영역을 갖다가 또 클릭을 해가지고 레이어에서 계산 오토 5179 이렇게 누르면은 요 좌상단 우하단 좌표가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출 밴드에 지정한 노데이터 값을 할 때 이거 0으로 하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X를 넣어서 지울게요. 일단 설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고급 파라미터가 이렇게 닫혀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여시고 산출 데이터형을 바이트로 할게요. 네, 바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이 파일로 저장하시고, 자, 아까 압축 풀어놓은 거 있잖아요. 오리지널. 여기에 로드 레스터라고 새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 안에다가 자, 항공사진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좀 헷갈리시죠? 예, 로드 레스터 안에다가 오토포토 5179라고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큐저NS가 특징이 이렇게 UI가 있고요. 사실 이 뒷단에서 이 명령어를 실행해 주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루이지나 에어플로우로 엮는다는 게 이런 명령어를 따와가지고 이걸 연속적으로 실행해 준다고 이런 의미였어요. 실행을 하면 이게 저장할 때 포맷을 10% 해야 돼요. 아마 되실 겁니다. 10% 하시면. 그렇죠. 로드 풀리고 이거 꺼보면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 저장된 거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저장된 거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돼서 저장이 됩니다. 아마도 그 항공사진하고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면 예. 너비랑 이제 해상도 요 설정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먼저 산출 레스터 크기 단위를 좌표계 단위로 하시고요. 요거 두 개의 숫자를 갖다가 잘 넣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항공사진에서 속성을 들어가셔가지고 그 픽셀 크기 있잖아요. 요거 두 개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각각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 픽셀 크기 이거. 예.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마련이 됐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사진하고 라벨하고 있으니까 학습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학습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게 크기를 보시면 9822에 11765라서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를 딥러닝 모델에 그냥 바로 넣을 수는 없고요. 요새는 넣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 상황이 참 많이 달라졌는데 아무튼 한 번에 못 넣습니다. 네. RTX 3090 정도 되는 비싼 거 써도 한 번에 넣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조그만 조각으로 화장실 타일 생각하시면 돼요. 타일로 다 잘라놓을 겁니다. 잘라놔서 그 잘라 놓은 거를 갖다 학습을 시킬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타일링이라고 하고요.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리타일이라고 좀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을 해서 화장실 타일처럼 이렇게 다 쪼개 놓으려고 해요. 자, 레스터화 했고요. 자, 그리고 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일링 하기 전에요. 오리지널 폴더 말고 데이터셋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빈 공간에 데이터셋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안에 A하고 CMap이라는 폴더를 각각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저도 그냥 지우고 다시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A하고 CMap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둘 다 빈 폴더입니다. 자, A하고 CMap에 뭘 할 거냐면요. A에 요 왼쪽 사진들이 들어갈 거고 CMap에 요 오른쪽 사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같은 타일에 해당하는 라벨링은 서로 이제 같은 이름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야 이제 연관관계가 생기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폴더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A하고 C맥 폴더를 만드셨죠. 그럼 이제 공간 처리 툴박스로 가셔서 타일 재생성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영어로 리타일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타일 재생성이라고 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거 실행하기 전에 지금 같은 이름으로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럼 레이어에서 빼놓을게요. 일단 항공사진부터. 항공사진에 대해서 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재생성을 클릭을 하고 입력 파일에서 항공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거를 256 by 256 픽셀로 쪼개볼게요. 이것도 크기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크기에 따라서 모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험이 되게 여러 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256을 해보시죠. 256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셔서 한 가지 설정을 해주실 게 있는데 추가 명령줄 파라미터에다가 보시면은 대시 OF 한 띄고 PNG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텐서플로우가 TIFF를 잘 못 읽더라고요. 네. 그래서 PNG로 내보내면 요새는 읽는 것 같아요. 요새는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읽다가 오류가 나나요? 뭐 어떤 식으로? 읽는 드라이버가 없고요. 텐서플로우 IO라고 네네. 약간 텐서플로우 애드온처럼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나이트리 버전처럼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는 디코드 TIF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텐서플로우 정식 버전은 디코드 PNG, 디코드 JPG라고 쓰는 거 맞아요. PNG로 빼는 게 좋습니다. 산출 데이터형은 요거 바이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항공사진이니까 A에다가 내보낼게요. 산출물 디렉터리 저희 밑에 거에 하시면 안 되고 CSV 파일 내보내는 거 말고 위에 거에다가 디렉터리에 저장을 하셔가지고 아까 그 A 폴더 있잖아요. A 폴더에다가 내보내볼게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시간이 살짝 걸리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살짝 걸리는 과정은 되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좋은 거예요. 점점 쌓이거든요. 짜라는데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올라오면서 파일 나오거든요. 이렇게 256으로 다 쪼개지는 게 나오게 됩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 잘 되시죠? 데이터 넣을 때 파일이 두 개가 보이고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냥 너무 늦어가지고 길도 잘못 들고 먹으려. 차라리 지금 하는 사람만 상관이 맞는 그래야 도로 렌더한 걸 지우고 지금 이상 자료를 타이밍해야 돼요. 예.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는요, 원인이 그거를 바이트로 안 하신 거죠. 근데 바이트로 나올 거예요. 항공사진 가지고 감옥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잘 나오셨을 것 같고 항공사진을 뺄게요. 항공사진을 빼고 아까 그 도로 레이어 변환한 거 그거를 다시 올려볼게요. 도로 레이어 변환한 거를 올려보겠습니다.
로드 레스터 아니면 오소프트 뭐 하나 치고 요걸 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타일 재생성에 들어가서 다시 이 친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너비 높이 뭐 2호로 하시고 고급 파라미터에 글씨, OF, PNG 산출 데이터는 바이트로 하시고 이번에는 C맵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A 말고요. 일단 만든 폴더 중에 C맵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실행을 하면 데이터셋을 보면은 A 안에 이렇게 아까 항공사진도 있었고 C맵 안에는 이름이 같죠. 같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 라벨링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 쪽에서, 그러니까 C맵 쪽에서 0114 파일을 열고 A에서 0114 타입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충 도로 이렇게 생긴 것 같죠? 가로로 하나 있고 세로로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이렇게 눈으로도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가공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셋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공사진 한 장 말고 1대 5천짜리 막 한 만장이 있다. 그러면은 다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이거를 실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데이터셋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고요. 자, 요거를 구글 그 콜랩에다가 올려가지고 학습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올리냐면요. 자, 보시면 이 데이터셋 폴더 있잖아요. 이거를 압축을 시켜주세요. 반디집이나 R집이나 이런 거 쓰셔가지고 점집으로 압축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이걸 갖다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보실게요. 각자 구글 드라이브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다가 데이터셋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데이터셋.gb라고 이렇게 하나 올려주세요. 금방 올라가나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워크샵.ipy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시고, 그거는 뭐 어디에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콜레버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 상태에서 설정 하나만 할게요. 런타임 누르시고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누른 다음에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변경을 할게요. 론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GPU를 해야지 확실히 빨리 됩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한 줄씩 보실게요. 이거 여기서 이제 방금 만든 데이터셋 학습을 시킬 건데 먼저 구글 드라이브를 이 콜랩에다가 마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마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마운트가 되거든요. 마운트가 되면 여기 폴더 모양 누르면은 여기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뜰 거예요. 허용 하겠냐고 물어보는데 허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콜랩에다가 마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마운트가 됐거든요. 새로 처음 해주면 이제 드라이브라고 딱 떠요. 내 구글 드라이브를 컬렉이라는 로봇에다가 연결을 시킨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요 명령 한번 실행을 해주실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zip 파일을 올렸잖아요. 압축 파일을. 압축을 풀 거예요. 아, 굳이 왜 압축을 해서 다시 푸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빨라요. 이렇게. 이게 파일이 수천 개 정도 되거든요. 천 몇 개가 되는데 같은 용량이라도 천 몇 개 인터넷에 올리는 것보다 압축해서 한 번에 올리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압축을 풉니다. 그렇죠. 이렇게 압축을 풀거든요. 압축 다 풀었습니다. 압축 다 풀었으면은 챕터 1, 2는 다 했고요. 텐서플로우 하나 버스를 시켜볼게요. 이거는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필요한 패키지를 로드를 하고요. 데이터셋을 읽어드리는 부분을 좀 써야 돼요. 데이터셋을 읽어드리는 부분 한번 실행을 해주고 모델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넷하고 비슷한 모델인데 케라스 그 공식 문서에 있는 모델입니다. 모델이 제대로 생성이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데이터셋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데이터셋에 연결하고 모델 컴파일하고 모델.fit 하면은 이제 학습이 되거든요. 모델.fit을 시키면 학습이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가 그렇게 돼요. 이제 QGIS에서 가공을 하시고 압축해서 올린 다음에 압축 풀고 뭐 이런저런 설정을 하고 모델.fit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원래는 쓸만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모델 만들려면 한 번 학습시키는 게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그 정도 틀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되게 적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10에포크밖에 안 돌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그렇게 예쁘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데이터셋을 되게 정성 들여서 만들고 모델, 소위 그 모델 깎기라고 하는 작업들 되게 정성 들여서 하면 아마 잘 됩니다. 네. 10에포까지 돌리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다 되고 나서 모델점 프리딕트를 해가지고 이제 추론을 한 다음에 추론된 거를 한번 그 임쇼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도로 비슷하게 좀 나올 거예요. 아마 예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거 학습 다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아무거나 여쭤보셔도 되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되실까요? 혹시 이런 방식으로 토지 피복 분류하는 것도 복잡한가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방법 이용을 해서 토지 피복 분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 그래도 저희도 토지 피복 분류 자동으로 하는 거에 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사실 이거나 토지 피복 자동 분류나 결국에 똑같은 방식으로 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거 데이터셋을 하는 게 좀 문제가 될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혹시 문제될 만한 게 있을까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AI 어플에 토지 피복 분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니아 사업을 통해서 토지 피복 분류는 구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명상 격책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데이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 예, 아마 요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아마 이게 니아 사업 한 초창기 때 구축이 됐을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 이것도 근데 딥러닝 용으로 만든 거긴 한데 가지고 계신 뭐 모델 소스 파일에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또 변환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또 그게 맞기 필요하겠죠. 이거 오늘 좀 생각한 내용이 잘라서 파일로 다 잘라갖고 학습을 시켰잖아요. 나중에 이거 활용을 할 때 커다란 소위 통판 이미지가 있을 건데 그걸 잘라서 추론했다가 다시 합쳐야 되거든요. 그런 로직들도 사실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딥러닝 모델 자체가 학습시키고 동작시키는 것보다 그 앞뒤에 전처리 쪽에 붙여있는 게 사실은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이루어져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로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로스라는 게 쉽게 말해서 모델이 내놓은 결과랑 실제 정답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계속 조정을 하는 건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아마 원하시는 게 이런 그림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한 W 정도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끔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솔직히 또 중분류과 소분류에 보면은 공공건물 있고 어떤 건물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건물이 있고 민간 건물, 사유지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토지 피급도 아니고 그건 근데 영상 보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가끔 그런 것까지 요구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로 잘 분별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그 건물 변화 탐지를 하는 이유가 이게 일반 건축물 쪽에 활용을 하려고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딥러닝 모델이 육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변화 영역을 갖다가 담당자한테 리스트업을 해주고 그 스코프 안에서 이제 일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저희 딥러닝 모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 그거를 조금 딥러닝 쓰면 다 될 것처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학습이 다 됐으니까 추론 한번 시켜볼게요. 추론하는 거는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걸어놓고 거의 빕니다. 추론을 해보면 좀 꽝인 것 같죠? 이건 되게 여러 번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모델 자체도 튜닝을 해봐야 되고 데이터셋도 더 확대시켜봐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실험을 해봐야 이제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이런 거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해봤네, 꽝이네, 이런 거 이제 왜 꽝일까 생각해보고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습한 이 정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메터리얼이 하나 있는데 풀스택 딥러닝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딥러닝 쪽 되게 유명한 교재가 CS231N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딥러닝 포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교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론 중심입니다. 이론 중심이고 사실은 또 공단에 계시고 이렇게 좀 뭔가 직접 구현하기보다는 좀 기획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 교재를 지금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풀스택 딥러닝이라는 교재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UC 버클리에서 이제 이론이나 뭐 모델 직접 학습시키는 것보다는 ML 머신러닝이 쓰인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 때 뭘 그려야 되는가 그런 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여기 코스 2021년도 보면은 딥러닝에 대한 모델도 당연히 있는데 어떤 그런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도 되게 많거든요. 세팅업 ML 프로젝트. 그래서 이런 또 재밌는 내용들도 있어요. 확대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사진이 찍히면은 그게 국립공원 안에서 찍혔는지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이거 심플한 GIS 룩업 함수니까 한 몇 시간만 갈라. 네. 그리고 체크 웨더 포트지 그 새가 찍힌 건지 확인을 해줘. 이 사람 갑자기 급발진을 하고 있네. 뭐라고 써있지?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한 팀을 하나 끌어달라.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거죠. 사실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다 그래요. 갑자기 어떤 포인트에서 되게 얼마나 걸릴지 어느 노력이 될지 되게 추산하기가 어렵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85%가 AI 프로젝트는 실패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왜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어려운지 그런 것들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영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나 튜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제가 좋아한다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보시면은 텐서플로우만 배우면은 딥러닝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텐서플로우는 이 중에서 이제 여기 하나에 속하고요. 파이토치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의 그 컴퓨팅 클러스를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슬럼 같은 걸 한다든가 뭐 쿠버네티스 같은 거를 추가로 배워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가공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어플로우나 아니면 데이터를 버전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깃으로 대용량 파일을 못 다룹니다. 네, 그래가지고 DVC라는 게 또 나왔어요. 깃하고 되게 사용법이 비슷한 데이터 버전 관리 툴이 나와요. 그리고 뭐 실제 서비스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젠킨스라든지 뭐 이런 CI/CD 툴 같은 걸 익혀야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머신러닝을 하는 팀을 꾸린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나누신 거 들어보니까 조직을 뭔가 순서를 하고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AI 리서처라고 이제 퉁쳐서 뽑아놓고 좀 다 하라고 싶으면 망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프로덕트 매니저, 데브옵스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ML 엔지니어, ML 리서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다 나누고 각자가 잘하는 걸 각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매니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식을 이제 바로 세로 줄을 놓고 PM은 뭐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서 이 역할을 누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직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막 코드 하는 거 좋아하는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데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뭔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막 순담이 잘하고 그런 분들의 이제 매니징
막 사람들 만나고 영업하고 이런 것들이 배치하면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가 경험이 되게 짧지만 연구원님은 어느 서클이세요? 저요? 저는 제가 지금 좀 쉬고 다음 회사로 갈 때 요 포지션으로 가요. 데이터 엔지니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특히 공단에 계신 분들은 이 자료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있을까요? 네. 저기 장시간 또 애써주신 함상호 연구원님께 네, 감사드립니다.